지난번 여러 번 공지했지만 프로젝트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10월, 11월에 완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시간이 모자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미리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은 좀 간단히 요약을 그리고 수업 시간을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은 우리가 15분 먼저 시작하는 걸로. 왜냐면 지금 뭐 여러 공휴일이랑 뭐 중간고사 때문에 지금 약간 진도가 밀려 있어서 따로 별도로 아무래도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뭐 보강을 하면 또 거의 30-40% 학생이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점을 혹시 뭐 불편한 점이 있는 학생들도 좀 전체를 위해서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관련된 거를 배웠었고, 그 전에는 STD의 그런 변형된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STD 변형된 방법은 뭐 시험에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피직스 인스파이어드 된 그런 방법이 있고, 모멘텀 뭐 그런 방법들이죠. 그리고 네스터롭 모멘텀, 그 다음에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 있었다 그랬죠. 기존에 어느 축으로 많이 움직이는가를 트래킹을 해서 그만큼을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방법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에이다그렛, 그 다음에 RMS 프랍 이런 거고, 이 두 가지 방법론을 합친 게 아담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딥러닝 발전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가장 큰 공헌을 했다라는 게 좀 역설적인 사실인 거죠. 사실은 기존의 뭐 딥러닝이 아닌 다른 모든 알고리즘에서 사실은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떤 뭐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알고리즘,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초기 조건을 뭘로 하느냐는 뭐 대세 지장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정설이었습니다. 지난 한 100년간. 그런데 딥러닝에선 이제 그 정설이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아예 학습이 안 일어난다. 라는 거를 이제 힌튼 교수가 인지를 했고,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이제 RBM이라는 좀 복잡한 방법을 써서 제시를 했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노벨상 수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 100년 동안 하찮다고 생각했던 이슈가 노벨상까지 이르게 된 굉장히 좀 특이한, 뭐 나중에 이제 과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토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시험에도 좀 나왔지만은 그 뭐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베리언스랑 뭐 인디펜던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디 갔죠? 네,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했었고 이제 이런 식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 레이어의 인덱스가 J일 때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개수를 더해서 2를 나눠준 거, 요걸로 이니셜 베리언스를 정해주면 그러면 적절한 초기화 컨디션이 된다 라는 얘기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가 있는데, 포워드 패스는 요 팬인 인풋 레이어 개수에 뭔가 디펜던시가 있고, 이제 백워드 패스는 우리 식에서 봤듯이 팬 아웃, 아웃풋 레이어 개수에 디펜던시가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 세츄레이션 되거나 컬랩스 되는 문제들은 포워드 패스에서만 일어난다. 이유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거기서 영향을 미치고, 백워드 패스에서는 사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그 외 미분값이 뭐 존재를 하는데, 미분값에 어떤 제한된 값이 정해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백워드 패스는 무시해도 된다. 또 위 두 개식을 결합한 게 이건데, 두 번째 식은 제거하고 첫 번째 식만 써도 충분하다. 그래서 나온 식이 이제 nj분의 1로 요거 요 텀만 쓴 거죠. 실제로는 이 방법으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 할 때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그 라인을 별도로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파이토치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디폴트로 기본 이걸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요 발명자의 이름에 따라서 제이비어 글로러라는 제이비어가 이제 first name입니다. 힌튼 교수 그룹 대학원생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거를 이제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토그램을 배웠었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뭔가 세츄레이션이 되는지 제로로 콜랩스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이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썼더니 그런 현상이 좀 둔화되는가 없어지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험적으로. 그래서 총 10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그 각각의 히든 레이어에 이제 그 액티베이션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쭉 그려봤다는 얘기죠. 근데 굉장히 웰 비헤이브 하더라. 끝까지 컬랩스 되거나 세츄레이션 되는 경우가 없었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서 보면은 그 하이퍼탄젠트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리니어 레이어를 썼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웰 비헤이브 하는데, 실제로 딥러닝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꼭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잘 다루겠지만 가장 파퓰러하게 쓰이는 게 렐루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제로일 땐 제로 아웃풋, 뭐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값을 뱉어내는. 그러니까 이게 넌리니어 함수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거의 리니어 함수인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양수일 땐 완전히 리니어하고 음수일 때만 무시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단순한 넌리니어 펑션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랬더니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렐루를 적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이놈이 10개 레이어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없는 경우, 이전 페이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렐루 쓴 경우 비교를 했더니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저는 그대로 썼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잘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가 지나갈수록 점점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0에 컬랩스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시노미 시스템들은 학생들은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또는 뭐 통신의 기초 이런 또는 확률 이론 이런 것들을 들은 학생들은 상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토픽인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지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한번 자기 들었던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이 없나요? 여기 회색 티 입은 학생. 예, 예. 옆에 보지 말고. 예. 그 뒤에 학생. 다쳤나요? 예.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분 계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약간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 미분이 얼마냐 이게 그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 뒤에 학생. 그 뒤에 학생.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뭔가 이론적으로 막 유도한 과정이 있었죠. 거기서 어떤 식을 유도했는지를 유추해 보면 됩니다. 그 까만 티 학생, 그 뒤에 여학생, 그 뒤에 남학생, 그린 티 학생. 예.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이유인데, 자, 일단 현상만 보면은 히스토그램 사이즈가 자꾸 폭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든다는 얘기는 뭔가 적당히 반 정도는 작동을 하는데 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레이어에는 작동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자꾸 안 좋아지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꾸 폭이 준다는 얘기는 각 레이어의 베리언스들이 계속 줄고 있다 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런 베리언스들을 우리가 다 유도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독립이라는 모든 히든 노드 액티베이션들과 웨이트들이 다 서로 독립이다 라는 다소 조금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서 이제 이 식을 유도했는데, 그 베리언스를 유도한 이유가 뭔가, 왜 베리언스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베리언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노미 시스템이나 뭐 회로 이런 쪽을 들은 학생들은 이게 베리언스가 뭐하고 같은 양인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여기 까만 티 학생, 그 뒤에 학생, 그 뒤에, 그 뒤에 학생. 네? 그쵸, 파워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의 파워, 뭐 약간 물리학적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이 파워라는 게 전기 회로에서 뭐 R분의 V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보통 신호를 볼티지로 표현하는데 볼티지의 제곱, 이 파워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볼티지의 평균값이 바로 여기서 계산한 베리언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뭐 저항 성분이 있긴 하지만 뭐 R분의 1은 R은 1이라고 노멀라이즈 생각해서 무시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게 결국 파워를 계산한 거고, 각 레이어를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포워드 패스에서 앞으로 전진하든 아니면 백워드 패스에서 뒤로 계속 뭐 후퇴하든 그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넘어갈 때마다 파워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컨디션이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직관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 지난번 다른 챕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식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수식에 함몰되지 말라 그랬었죠. 수식은 사실 뭐 몰라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그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파워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를 강제한 컨디션이었고, 그렇게 해서 유도된 게 이런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었죠.
근데 저게 fail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파워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럼 왜 파워가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있느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히스토그램 부분 파워가 계속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달라진 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리니어 펑션에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을 아예 안 썼다는 얘기죠. 이런 리니어 펑션을 썼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요 놈을 이런 렐루 펑션으로 바꿔치겠다 라는 얘기죠. 자, 저 두 사이의 차이점을 파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뭐 복잡하게 실험할 필요도 없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하면 재미난 사실은 신호 여기서 전달되는 뭐 여기 액티베이션 값들을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그널 보면은 그 전달되는 값들이 요 놈에서는 음수든 양수든 다 통과하는데 여기는 반쪽만 통과하고 있죠. 그렇죠? 음수는 무시되고 양수만 통과가 되고 있으니까 전체 전달되는 정보량 또는 파워가 반쪽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레이어가 지나갈수록 파워가 2분의 1씩 줄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전체적인 베리언스를 유지시키는데 지금 방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줄어드느냐? 2분의 1씩 줄어드니까 자 이거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2분의 1씩 줄고 있으니까 2분의 1씩 역수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2배씩. 그래서 베리언스가 2배가 되는 거는 표준 편차가 루트 2배가 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를 루트 2배를 취해주면 표준 편차를 잘못 건드렸나? 하여튼 루트 2배를 취해주면 그 현상을 약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2배를 취했더니 실제로 그 현상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포고 애프터입니다. 보면 그 나누기의 표준 편차를 나눠주는데 제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죠. 여기는 1의 베리언스가 나오고 다시 분모해서 루트 2를 한 거니까 전체 루트 2를 곱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이제 렐루의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들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렐루는 뭔가 원사이드된 비헤비얼 같죠. 즉 음수는 아무것도 없고 양수만 들어갈 값이 있으니까 히스토그램도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양수 쪽에만 어떤 값들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요 아주 간단한 요런 2배 파워를 곱해주는 요런 그런 쉬운 퀵 픽스를 요 해라는 사람이 중국인입니다. 지금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딥러닝을 주도한 젊은 딥러닝 리서처 중에 몇 안 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당시는 이제 30대였는데 지금 한 40대 됐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렐루인 경우는 그 베리언스가 2분의 1씩 주는 부분을 보상해 주는 형태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뭔가 완전히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했더니 뭐가 잘 안 되더라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나왔던 그런 방법론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면 그런 문제들을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뭐 새로운 뭐 이런 거죠. 뭐 숙제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운 뭐 렐로를 제안을 하는데 0일 때는 음수일 땐 똑같고 양수일 땐 2분의 1 x가 되는 이런 거면은 파워가 얼마큼 줄까?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해야 될까?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했던 논리로 쭉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지 금방 나올 수가 있겠죠? 추측컨대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파워가 8분의 1이 줄겠죠?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을 발명할 경우 그럴 때 거기에 뭔가를 보정해주는 테크닉은 이런 뭔가 신호 처리적인 또는 뭐 확률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망할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전달될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토픽 이 챕터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SGD의 변형,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배우는데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할 때도 봤지만 이게 꼭 이 식이 이니셜 컨디션에만 적용되는 식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눈치챘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듯이 그러니까 이니셜 처음 스타트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학습하는 중간에도 이 식은 그대로 여기에 이 식의 결론이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니셜인지 아닌지 전혀 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비헤이비어가 초기화뿐만 아니라 학습하는 중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직관적으로 해석한 것과 같이 학습하는 중간에도 파워가 일정하게 각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넘어갈 때마다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게 학습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가 아니고 학습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파워를 좀 일정하게 유지시키면 좋겠다라는 철학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노멀라이제이션이다 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이제 가장 단순하게 적용한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정규화라는 거를 아마 배웠을 겁니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때 그것을 평균은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그걸 정규화한다고 그러죠. 바로 그 정규화는 딱 고등학교 때 배웠던 테크닉입니다.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딱 그런 식으로 그래서 K는 각 레이어의 히든 뭐라 그럴까요? 노드의 인덱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뉴런의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뉴런별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여기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이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뭔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들어가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데이터 포인트가 많아야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지난 SGD 배울 때 우리가 배치라는 개념, 미니 배치라는 개념을 배웠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니 배치 단위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뉴런별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좀 돌아가서 뭐 구조를 본다 그러면 4개의 뉴런이 있다 그러면 뭐 미니 배치가 128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동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노드의 Z 액티베이션 직전 단계에서 그 128개 미니 배치에 대한 평균 분산 구하고 여기도 평균 분산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하고 또라고 4개 평균 분산의 세트를 구해서 각 노드들을 정규화시켜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알고리즘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3가지 물체를 뭐 인지하는 그런 뭐 4가지 물체라고 그럽시다. 4가지 물체를 인지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다. 뭐 강아지, 고양이, 동물 이름이 뭐냐, 원숭이, 코끼리 이렇게 4가지를 인지한다. 각각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각각에 해당하는 어떤 노드다. 그래서 고양이가 들어오면 이 노드가 높은 값을 갖고 뭐 강아지가 들어오면 이 노드가 높은 값을 갖고 뭐 그런 식이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실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노드가 높은 값을 갖고 그 물체를 인식하는 어떤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은 낮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이놈이 하는 짓은 뭐냐면 모든 노드들이 똑같은 값을 비슷한 값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변별력을 자꾸 줄여버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트레이닝 다이내믹스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뭔가를 인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가지 목적이 지금 사실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이거를 다시 펴줘야 된다. 즉 노멀라이즈 시켰던 것을 다시 언노멀라이즈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큰 값을 갖는 놈은 다시 크게 만들고 작은 값을 갖는 놈은 다시 작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언노멀라이즈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 축이 그 히든 노드의 인덱스고 요게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디멘전이 128이라고 하면 128개 데이터 포인트가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수직 컬럼별로만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빼고 나눠준다.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 하는 거고 다 비슷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이걸 펴줘야 됩니다. 펴줄 때 여기다가 뭔가 상수를 곱해주고 뭔가를 빼줬으니까 상수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는 상수를 감마, 더해주는 상수를 베타. 근데 이 감마에 해당하는 부분이 표준 편차에 해당되고 더해주는 상수가 어떻게 보면 평균에 해당되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요거는 프리 액티베이션 전에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썼던 노테이션을 치면은 A가 아니고 Z 도메인에서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M일 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서 평균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형태로 하는데 여기 엡실론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경우는 학습을 하거나 어느 특정 데이터에 뭐 운이 나빠서 올 제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0으로 나눠주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숫자를
하나 적당히 한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다시 이제 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뭔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감마하고 베타를 곱해주고 더해주는 형태로 각 노드별로 진행을 한다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게, 그러면 어차피 펴줄 거 애초에 왜 노멀라이즈를 하느냐. 당연히 던져야겠죠. 그럼 애초에 하지 말지 왜 저걸 복잡한 짓을 왜 하지? 라는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런 짓을 왜 하지? 함수를 곱했다가 함수를 그러니까 처리했다가 다시 함수의 역함수를 뭐 계산한 거나 똑같으면 애초에 하지 말지 왜 이런 걸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그리고 이게 같은 오퍼레이션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 감마 베타가 사실은 그 노드별로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죠. 각 노드별로 배치 단위로 수직으로 쭉쭉쭉 계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계산되는 감마 베타는 미니 배치에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것을 트레이너블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실제로 파라메터로 인지를 해서 이것까지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노드별로 다르게 학습시키는 하이퍼 파라메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표준 편차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꼭 같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마 베타를 별도로 학습을 시키는,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은 학습시키는 파라메터가 아닙니다. 그냥 데이터에서 바로 계산해 버리는 파라메터고, 이 감마 베타는 실제로 SG들을 통해서 나중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 약간 타임 딜레이가 있다는 얘기죠. 타임 딜레이 때문에 사실은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노멀라이즈하고 언노멀라이즈 하는 게 서로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아니라서 여전히 뭔가 효과가 있다. 근데 생각보다 이걸 실험을 했더니 저는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실험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중간에 뭐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컬랩스 되거나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해 주면서 빠르게 컨버지하는 걸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 정확한 뭐라 그럴까요? 그 이론적인 분석이라 그러나 그런 건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실험을 했더니 정말로 잘 되더라 라는 게 이제 놀라운 사실이고, 또 다른 베네핏은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는 오버피팅을 좀 방지하는 효과까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셋 미니 배치 안에서 평균 값들을 함으로써 어느 특정 데이터 포인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안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할,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됐었죠.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사이드 베네핏까지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 해주고 다시 펴주는 게 사실은 불필요한 횟수고가 아니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씁니다. 특히 CNN 계열의 알고리즘들은 디폴트로 거의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0% 이상은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다루는, 우리가 이제 뭐 NLP 쪽에서 많이 나오는 트랜스포머 쪽에서는 사실은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씁니다. 다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두 방법이 약간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좋은 방법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것처럼 뭔가 파워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방법인 건 맞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뭔가 변별력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는 작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감마 베타를 도입을 해서 다시 펴줬죠. 근데 그 감마 베타가 표준 편차하고 평균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좀 더 슬로우하게 변하는 그런 파라메타라서 이게 완전히 이그젝트하게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이제 두 번째 숨은 단점은 우리가 1장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모든 머신러닝은 트레이닝과 테스트, 즉 러닝과 인퍼런스의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다. 다이코토미가 돼 있다. 자,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 AI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전제라는 얘기죠. 이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제를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학습시킬 때 쓰는 데이터랑 실제 그걸 학습시킨 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 적용할 때 데이터랑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돌아가고 싶겠지만 고3 실질로 돌아갔을 때 모의고사 푸는 문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학습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테스트 데이터는 수능 문제입니다. 근데 수능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풀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치팅이니까. 다 그러면 수능 만점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 시험에 볼 문제를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근본적인 다이코토미의 그러니까 이분법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라는 얘기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머신러닝의 전제 가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나중에 다음 챕터에서 다루는 이제 오버피팅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루고 다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입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하는 단계에서는 미니 배치로 통계를 구한다고 그랬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미니 배치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고 따라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분포를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표준 이제 테스트로 가면은 이게 분포도 달라질 수 있지만 분포가 같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인퍼런스 테스트 할 때는 그 테스트 하는 그 포인트가 딱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굉장히 많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100번 볼 수 있지만 수능은 딱 한 번뿐이 안 보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는 딱 데이터 샘플 하나뿐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냥 가장 티피컬한 경우를 본다 그러면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학습을 끝내놨을 때 우리가 감마 베타는 학습하는 파라메타니까 구해지는데 감마 베타를 구하기 전에 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뿐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평균과 표준 편차. 뭐 평균은 그 값 자체로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게 제로가 돼버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풋도 제로가 돼버리고 분산은 제로니까 뭐 제로를 제로로 나누는 꼴이 돼버리죠.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과 테스트 간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뭐 편법이긴 한데 편법을 어떤 식으로 쓰냐
테스트 타임 또는 인퍼런스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못 구하니까 그러면 그걸 대체할 놈을 찾아보자라는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대체하느냐? 트레이닝에서 계산됐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가져와서 쓰자라는 게 그냥 기본 전략입니다. 네, 트레이닝에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에폭마다 변하고 그 다음에 미니 배치마다 변하고 SGD 한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그 계속 변하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계속 쌓아뒀다가 그놈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 쌓였던 그런 평균들 다시 평균 내고, 그렇죠? 이터레이션을 한 10만 번 했다 그러면 10만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사이즈가 뭐 예를 들면 128이다. 그러면 이것도 확률 이론에 나오는 건데 샘플 사이즈로 샘플 베리언스 구하면 원래 오리지널 베리언스는 요만큼의 갭이 있다는 게 확률 이론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확률 이론이라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확률 통계책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샘플 베리언스와 오리지널 트루 베리언스 간에 갭이 존재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그 바이어스가 사실은 n분의 n-1인데 그거 역수를 곱해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냥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테스트 타임에서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려면, 왜냐하면 각 레이어별로 다 평균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의 각 노드별로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평균과 분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학습할 때 그 히스토리들, 우리가 그 SGD의 히스토리 베이스드 알고리즘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냥 다 기록을 해뒀다가 그냥 평균 취한 거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다 기록을 해뒀다가 평균을 취해서 인퍼런스 할 때 쓰겠다라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두 번째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워낙 커서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쓴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NLP 쪽의 트랜스포머, 뭐 챗GPT 같은 것에 쓰이는 모델이죠. 나중에 좀 자세하게 8장쯤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 모델에서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쓰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하는 그 과정이 어떤 뭐 미니 배치를 여러 개를 집어넣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도 배치 사이즈, 미니 배치 사이즈가 1인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럴 때 그러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할 수도 있겠죠. 뭐 실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포기하기는 아까우니 뭐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서 나온 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림으로 돌아가서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때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미니 배치, 각 노드에 해당하는 미니 배치별 뭔가 프리 액티베이션 값들을 쫙 이렇게 2차원으로 저장을 해놓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그림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이 노드에 앞에 인풋 레이어가 있으면 미니 배치가 128개가 들어가면 지난번 전체 토탈 알고리즘 서머리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있었나 모르겠네요. 이전 챕터 있었나? 여기 있었네요. 보면 미니 배치 안에서 또 각 샘플별로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GPU를 사용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샘플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통째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원디멘저널한 벡터인 경우 원디멘저널 벡터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거를 차곡차곡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쌓아서 2차원 행렬을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GPU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그런 패러럴 프로세싱 케이퍼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GPU 안에 연산하는 코어라고 부르는데 코어들이 그러니까 CPU가 막 몇천 개가 박혀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그래서 각 노드별로 그걸 통째로 패러럴하게 연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마지막 루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니 배치가 통째로 들어가는 그런 연산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동일하고 그냥 하드웨어상 그렇게 연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뭔가 미닝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들어온 데이터들이 인풋이 128개가 들어오면 여기도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128개 인풋에 대해서 통째로 구해버리는 프리 액티베이션 값을 128개가 들어오면 여기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또 요 노드의 평균 분산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거의 전제 가정은 미니 배치만큼의 데이터가 통째로 들어온다라는 전제 가정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미니 배치 사이즈가 1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연어 처리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도 뭐 동일한 테스트 타임의 이슈가 나왔었지만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른 트릭은 이 수직 방향으로 평균 분산을 구하지 말고 수평 방향으로 구해보자. 즉 여러 개의 노드들이 있으니 각 노드들의 평균과 노드들의 분산을 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살표 관점에서 보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투디멘저널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방향으로 평균 분산을 구하는 거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수평 방향으로 화살표가 수평 방향으로 돼 있다. 물론 이런 배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는 딱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있는 거죠. 그냥 수평 방향으로 한번 딱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뭐 한 노드의 액티베이션 펑션, 그 다음에 그 리니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바이어스, 우리가 뭐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이죠. 요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요 바이어스 텀은 나중에 평균을 구할 때 항상 자동으로 평균의 일부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차피 베타라는 텀을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사실은 뭐 뺐다 더했다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서 연산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평균 분산을 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A라고 놓고 그놈의 평균 뮤, 그 다음에 여기 감마에 해당되죠. 노테이션이 좀 바뀌었는데 G가 감마에 해당되고 뮤는 평균, 시그마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수평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서 동일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고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죠. 뭐 요즘 가장 핫한 이 생성형 AI 대부분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를 했지만 대강 직관적으로 이게 왜 잘 되는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근데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왜 성능이 잘 나오는지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몇 년 전에 끝난 디베이트이긴 한데 2018년인가 19년에 ICML이라는 학회에서 큰 이제 디베이트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큰 상을 받은 레미 뭐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제 전통적인 머신러닝 하던 분이 이제 딥러닝 별로 안 좋아해서 수상 소감으로 요즘 딥러닝은 좀 한심하다. 이게 학문이 아니고 뭔가 뭐라 그럴까 좀 휴리스틱만 가지고 장난질하는 분야로 변질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게 오늘 배운 바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사람들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쓰는데 요즘 이게 왜 잘 되는지도 모르고 마구 쓰고 있는 이런 한심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라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수상소감을 해서 이제 그때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서 그냥 엄청난 디베이트가 벌어졌어요. 그 사람 말이 옳다라는 파벌, 완전 전통적인 파벌이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딥러닝을 계속 주장하는 또 다른 파벌 해갖고 계속 몇 달간 그 논란이 지속이 된 아직도 안 끝난 디베이트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잘 되더라. 그거는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약간 그동안에 뭐 공학이나 이런 통계학 이런 분야들은 뭔가 이론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를 현장에 구현하는 방법으로 왔는데 현재는 이론은 없고 그냥 이것저것 해봤더니 잘 되더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있는 부류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의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뭐 누구를 디스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버클리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옛날 농구 선수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분이 대표적인 이제 그쪽에 진영에 있고 아까 말한 그런 레미라는 분도 이제 굉장히 리스펙트를 받는 학자들입니다. 굉장히 이론적이고 수학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분들이고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얀 루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AI 딥러닝은 더 이상 이런 exec science가 아니다. 오히려 실험에 기반해야 되는 자연과학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또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의 브레인도 이론으로 분석할 수 없는 분야죠. 그걸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무모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아예 다른 방법론을 쓰는 게 맞다라고 또 주장하는 그래서 계속 온고잉 사이버 배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논란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고 이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코멘트로 우리가 일단 이런 분야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적화의 한 일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니셜라이제이션, 노멀라이제이션, 뭐 이런 SGD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테크닉들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사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원래는 6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너무 이론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약간 이제 좀 실용적인 걸 좀 다뤄보고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동안 성공한 뭐라 그럴까요? 뉴럴 네트워크인 CNN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보통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하죠. fully connected, full connection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인풋 모든 노드들이 아웃풋 모든 노드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행렬 형태로 그런 구조죠. 근데 인풋의 모든 노드들이 아웃풋의 모든 노드들에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CNN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모자 쓴 학생 문 좀 열어볼래? 푸덥지근하네. 자, 이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CNN은 크게 우리가 3장, 4장에서 배웠던 네트워크하고 크게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처음 두 개가 더 중요한데 다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파라메타 쉐어링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 우리가 W라는 매트릭스를 가정하고 모든 벡터들을 로 벡터로 하면은 인풋이 앞에서 곱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행의 개수가 인풋 노드의 개수고 열의 개수가 아웃풋 노드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W가 이런 행렬인데 W11, W21 이런 식으로 W12, W22 M 자, 요게 첫 번째 아웃풋 노드에 연결되는 파라메터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칼럼이. 두 번째 칼럼은 두 번째 아웃풋 노드에 연결되는 모든 인풋 노드 연결했을 때 각 곱해지는 웨이트 값이라고. 그렇게 각각의 행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보면 파라메터 쉐어링은 뭐냐? 굉장히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 모든 칼럼들이 다 똑같습니다. 행렬인데 이게 m by n 행렬이면 mn 개의 파라메터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칼럼의 디멘전만큼 m 개의 파라메터만 있는 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칼럼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각 아웃풋 노드별로 연결되는 웨이트들이 다 똑같은 파라메터로 연결되어 있다. 그게 파라메터 쉐어링입니다. CNN은 기본적으로 파라메터 쉐어링을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든 아웃풋 노드가 인풋 노드에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행렬 구조로 보면. 그게 아니고 여기에 특정 노드만 난제로고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부에만 연결돼 있고 일부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스파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CNN은 사실 그 두 가지 특성으로 그냥 특정 지어질 수 있다. 라고 그냥 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CNN을 이해할 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CNN의 탄생 배경을 보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직관적이고 뭔가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웃풋 노드가 아까 그림에서처럼 딱 한 레이어만 있었는데 각 레이어의 아웃풋 노드가 서브 레이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긴 한데 서브 레이어 형태로 여러 개가 존재하는, 여러 세트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멀티플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것을 CNN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고, CNN은 원디멘저널에도 존재하고, 투디멘저널에도 존재하고, 3디멘전, 4디멘전, 이미 n디멘전도 다 존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디멘전을 예를 들면, 그 전에 1디멘전을 먼저 예를 들어볼까요? 자, 1디멘전의 경우는 딱 3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이 파라미터 세 개 곱해져서 이 노드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시프트해서 세 개 동일한 파라미터입니다. 연산돼서 요거 결정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 배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컨볼루션하고 완전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필터라는 개념이 있고, 보통 H라고 보통 많이 표시하죠. 그래서 H를 표시된 놈이 계속 연결돼 나가면서 쭉 이동해 나가는, 그래서 저걸 식으로 표현하면 아웃풋 노드는 뭐 이렇게 표현되죠, 보통. 인풋 HK의 필터 n-k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컨볼루션이죠. 자, 이런 연산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n이 하나씩 하나씩 시프트 되면서 쭉쭉쭉 연산이 일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셔널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전기공학 쪽 분야에서 온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디멘전인 경우는 인풋 데이터가 2디멘전입니다. 그래서 1디멘전al 컨볼루션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2디멘전이니까 1디멘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연산이 되는데 여기는 인풋 데이터가 2디멘전이니까 그러니까 행렬처럼 되어 있는 거죠. 위에서 좌상단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 칸 내려와서 또 좌우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뭐 지그재그 오더라고 하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그재그는 아니고 이걸 레스터 스캔 오더라고 하는데 어쨌든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무슨 얘기냐면 2디멘전이기 때문에 이 H에 해당하는 필터도 1디멘저널한 벡터가 아니고 2디멘저널한 이런 행렬입니다. 이런 걸 뭐 커널이라고도 부르고 매스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3x4 매트릭스가 있다고 치면은 2x2 커널을 여기다 계산해서 하나의 값이 계산돼서 아웃풋이 나오고 또 이놈이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되고 또 하나 이동돼서 요거 계산한 다음에 여기 계산되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와서 여기서 계산되죠. 요게 요 연산이고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연산돼서 요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위에서 좌상단에서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와서 또 좌에서 우로 또 한 칸 내려와서 좌에서 우로.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던질까요? 3디멘전으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이렇게 1차원, 2차원 설명했죠. 그럼 뭐 기본적인 지능이 있는 학생이면 금방 뭔가 추측을 해야겠죠. 여기 운동머리 있는 학생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요? 3디멘저널한 큐브 데이터가 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네, 뭐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뭐 큐브가 있다. 그러면 약간 그 루빅스 큐브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필터가 루빅스 큐브 같이 생긴 게 뭐 3x3x3가 있고 더 큰 큐브가 있다. 그러면 큐브 같이 생긴 거 여기 물체 없나요? 아, 이거 여기 있네요. 더 큰 거. 자, 이게 인풋 데이터다 그러면은 이거 좀 너무 작네. 조금 더 큰 직사각형 없나요? 없나요? 네. 여기서 계산하고 딱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이고 한 칸 움직이고 한 칸 내려와서 또 계속 움직이고 계속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뒤로 한 칸 갑니다. 계속 또 왔다 갔다 하고. 자, 아주 재미난 사실은 비주얼라이즈는 3차원까지 되지만 4차원 데이터는 비주얼라이즈는 안 되죠. 더 재미난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비주얼라이즈 안 돼도 다 연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x, y, z, w 그 축을 놔두고 w는 고정해놓고 방금
3차원 3D 컨볼루션 한 것처럼 W equal 1에 대해서 쫙 하고 다 끝난 다음에 W equal 2로 간 다음에 또 동일한 연산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4차원부터는 비주얼라이즈는 안 되지만 재미난 사실은 연산이나 수학은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수학의 파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세상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파스 커넥션 이미 설명을 했죠. 하나의 인풋 노드가 모든 거에 연결 안 돼 있고, 이 세 개만 연결돼 있고, 풀리 커넥티드는 다 연결돼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웃풋 노드가 다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세 개만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세팅 필드라는 거는 이제 이게 좀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바이올로지컬한 현상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인풋에 어떤 오브젝트 물체가 요 5개 뭐 인풋에 해당된다. 노드에 뭐 보통 픽셀이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이 그런 3 필터 사이즈가 3인 이런 아웃풋으로 다음 레이어를 가면 요 5개짜리 물체가 3개짜리로 축소되고 다음 레이어로 가면 1개짜리로 축소되는 거라서 무슨 얘기냐면 레이어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물체 사이즈가 준다기보다는 그 물체를 서머라이즈하는 요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 이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가 인간도 어떤 물체를 파악을 할 때 앱스트랙션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물체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디테일도 보지만 계속 뭔가를 표현을 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얼굴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 2개, 다리 2개 있는 구조다 라는 걸 그런 구조를 앱스트랙션 해갖고 최종적으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실제로 움직이고 있느냐 안 움직이고 있느냐 타임 도메인까지 봐서 사람인지 마네킹인지도 또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프로세싱이고 실제로 연산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연산이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탄성 배경을 뭐 여기서 언급을 하자면 CNN이 처음 사실은 발명됐을 때는 일본의 이름이 후쿠시만가라는 분이 이거를 처음에 발명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의 눈을 모사할 수 있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연산을 계속 하이어라키컬하게 프로세싱하는 그런 뭐랄까요 구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그래서 사실 최초의 탄생 배경은 생물학적인 탄생 배경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컨볼루션이나 이런 수학적인 배경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실험을 해보면 사실은 이게 노벨 생물학상에 수상을 한 그런 실적에 기인을 합니다. 그 60년대 고양이 두뇌를 이제 좀 잔인한 실험이긴 한데 살아있는 채로 뚜껑을 열어갖고 이제 그 두뇌에 탐침을 꼽아갖고 고양이 잔인해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생물학자들이 이런 좀 무서운 짓을 합니다. 공대생들은 이 간들이 작아갖고 이런 짓들은 못하는데 여기 혹시 생물학과 다니는 사람 있나요? 빗살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고양이 얼굴을 이렇게 막 그런 프레임으로 꽉 고정을 시켜놓고 앞에다가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각선 패턴도 보여줬다가 수직 패턴도 보여줬다가 수평 패턴도 보여줬다가
동그라미 패턴도 보여줬다가 계속 이제 스크린을 바꿔가면서 보여주고 고양이 두뇌의 어느 부분이 그런 패턴에 반응을 하는가를 그러니까 전기 신호죠 결국 탐침을 꼽아갖고 전기 신호 스파이크가 튀는 데를 다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노벨상 연구의 결과는 고양이 두뇌가 이 시각적인 정보를 하이어라키컬하게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 사실 실험은 엄청나게 잔인했는데 요즘은 아마 윤리적인 문제로 이런 실험 못할 것 같은데 옛날이니까 이런 게 가능했겠죠. 결론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이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일단 디테일들을 보고 그 디테일을 요약해서 다음 레벨로 요약된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요약된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또 요약된 정보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물학적인 실험 결과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모사하려다가 만든 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시초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와 역사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메타 쉐어링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3, 4장에서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들은 여기에 수많은 웨이트들이 요 놈과 같은 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요 파라메타는 다른 노드에 있는 요 파라메타가 다 같은 값을 가져요. 이거 마찬가지로 요것들은 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다 같은 값을 갖고 다른 대각선 방향도 다 같은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제 아닌 숙제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파라메타가 저렇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미난 수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생물학적인 배경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이 고양이 실험 그 노벨상을 받은 후벨이라는 분이 실험한 게 뭐냐면 고양이가 최우선적으로 두뇌 피질이라고 그러죠. 그쪽 피질에서 먼저 반응하는 게 이런 바운더리 정보에 제일 먼저 반응을 하더라. 수직 성분, 수평 성분 이런 것들부터 반응을 하고 그것들이 연결된 회곡선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다른 깊은 레이어에서 반응하더라. 이런 실험적인 사실을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과정을 모사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바운더리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거를 하는 게 이미 전기공학적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1차원 커널 필터를 써서 쭉 아까 같은 2디멘저널한 이게 원디멘저널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1/2의 행렬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위 좌상단부터 시작해서 좌우 그 다음에 한 칸 내려와서 좌우 계속 해서 연산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바운더리를 뽑아주는.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배운 학생들은 자꾸 시노미 시스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전공자를 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겁니다. 이게 저 필터 커널이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고 이거의 크기가 보통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그러죠. 계산해보면 집에 가서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0에서 파이가 맥시멈 프리퀀시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최대 주파수인데, 주파수 리스판스가 DC 성분, 상수 쪽에는 반응이 없다가 높은 주파수는 반응이 많다. 자, 이런 거를 하이 프리퀀시 필터라고 하죠. HF.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강아지 사진의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인 바운더리 정보를 착 뽑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기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그래서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이 CNN이 나중에 학습을 쫙 해보고 학습을 끝난 다음에 그 학습된 파라메타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 챕터들이 과거에 가르쳤는데 지금은 불필요해서 그냥 빼기로 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제 포스트 애널리시스를 해보면 트레이닝을 다 끝낸 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는 이런 종류의 파라메타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로우 레벨 프로세싱 한다는 얘기죠. 물체를 볼 때 사람이나 동물이나 바운더리를 먼저 인지를 하고 그 바운더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타원형이냐 뭐 원형이냐 뭐 아니면 뭐 직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구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뭐 수평성분, 수직선분을 거기서 다음 단계에서 찾고 그 다음 단계는 그거를 조합해서 뭐 회곡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계속 찾아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타원 3개, 2개가 뭉쳐져 있는 거는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는 그런 뭐 한 3번째 레이어 정도 가면 인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그냥 파라메타 쉐어링, 스파스 커넥션이 있는 네트워크이다라고만 폄하를 하면 굉장히 언더 에스티메이트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더 엄청나게 파워풀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하이어라키칼한 앱스트랙션을 하는 기능이 있다. 이제 그게 이 CNN이 뭐랄까 지금까지 가장 성공을 거둔 네트워크이 된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전을 그대로 모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이런 생물학적인 인지 기능에만 있는 거냐, CNN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았던. 이게 어떤 장점이냐. 산량에서도 그리고 파라메타 사이즈 입장에서도 엄청난 장점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 이미지가 320 by 280. 자, 수평이 320 픽셀, 수직이 280 픽셀인 어떤 이미지, 영상을 하나 집어넣었다고 치고, 커널 사이즈는 딱 요런 사이즈입니다. 2 by 1. 이거는 1 by 2니까. 어쨌든 사이즈는 같습니다. WH니까 예. 같은 사이즈네. 예. 자, 그렇게 되면 아웃풋 사이즈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되겠지만 한 픽셀 줄어듭니다. 수평 쪽으로 여기가 하나 들어서 319, 수축은 그대로고 280. 자,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 배웠던 2, 3장에서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관점에서 보면 인풋 노드의 개수가 320 곱하기 280, 약 한 9만 개 노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웃풋 노드도 하나 딱 작은 9만 개의 노드가 있는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입니다. 하나의 레이어만 보더라도 그때 필요한 이게 이제 파라메타의 개수입니다. 파라메타의 개수는 커넥션의 개수하고 같으니까 이게 아웃풋 노드의 개수, 인풋 노드의 개수 하면 8 곱하기 한 10의 구수,
80억 개 정도 되고, 연산량은 이 파라메타 별로 곱셈을 해야 되고, 그걸 또 한번 그 파라메타별로 곱셈하고, 곱셈을 2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개의 파라메타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2배가 되니까 160억 번의 연산을 해야 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런 사이즈의 인풋 노드와 아웃풋 노드를 계산하려면 그만큼 연산과 연산 횟수고, 이놈은 메모리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컨볼루션은 파라미터 쉐어링을 해버립니다. 즉,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파라미터가 딱 2개뿐이 없어요. 엄청난 세이빙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만큼 줄어듭니다. 메모리가. 그리고 연산량도 아웃풋 노드당 딱 2번 곱하고 1번 더 하면 됩니다. 덧셈하고 곱셈을 그냥 동일하게 취급하면 3번 연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26만 번. 그러니까 10의 5승번. 요 놈은 10의 9승, 10의 10승번이죠. 그러니까 한 10만 배 연산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능이 똑같냐는 건 다른 문제고, 어쨌든 노드의 개수를 똑같이 맞췄을 때 연산량과 메모리 사이즈는 확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쉐어링을 안 하고 그냥 이 각 아웃풋 노드별로 다른 파라미터 쓴다 그러면 아웃풋 노드 개수 곱하기 커널 사이즈 해서 뭐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요거의 2배, 대략 아웃풋 노드의 2배니까 17만 번. 그 다음에 연산은 컨볼루션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동안 배웠던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하고 컨볼루션이 뭐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성능은 당연히 컨볼루션이 떨어지겠지만 연산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 비례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파라메타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면, 즉 이게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CNN은 기본적으로 층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파라메타 사이즈가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더 많은 파라메타를 학습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CNN은 그 태생 자체가 좀 깊게 쌓는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컬하게 앱스트랙션을 해야 되니까 많이 쌓을수록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NN이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게 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링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맥스 풀링이라는 게 있고, 에버리지 풀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최대값 하나만 딱 뽑아내는 거를 맥스 풀링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요 3개의 영역이 연결되어 있다. 이 중에 최대값은 요 놈이죠. 이 중에 최대값은 요 놈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맥스 풀링이라고 하고, 에버리지 풀링은 뭐냐? 요 3개를 평균 낸 거. 빠르게 계산은 안 되겠지만 1.3을 3으로 나누면 뭐 한 0.4 정도 되겠죠. 그거 에버리지 풀링하면 아웃풋이 0.4가 나오는 뭐 그런 풀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둘 다 쓰입니다. 여기서 맥스 풀링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자, 그래서 이 맥스 풀링은 어떤 오브젝트 레코그니션 이런 관점에서 어떤 물체를 인지할 때, 어떤 패턴을 인지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요 맥스 풀링은 약간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여러 레이어를 쌓으면은 이 물체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중간에 있지 않고 살짝 좌우로 시프트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걸 인베리언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익젝트한 인베리언스는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덜 센시티브하다. 즉 인풋이 한두 픽셀 좌우로 이동한다고 해서 아웃풋 값이 확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풀리 커넥션은 한두 픽셀만 이동해도 아웃풋 값이 확확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맥스 풀링을 쓰는 이유는 그 인풋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좌우 이동, 트랜슬레이션에 관한 내용이고, 로테이션에 관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노드 뉴런은 약간 왼쪽으로 돌아간 거, 어떤 노드는 그냥 정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노드는 오른쪽으로 돌아간 거, 이런 세 종류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넣고 학습을 시키면 각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뉴런들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학습 전에는 어떤 뉴런이 노드가 그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거의 마지막 레이어쯤에 각각 뉴런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분석하는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지만 해보면 각각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마지막 레이어의 직전 레이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이제 노드들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맥스 풀링을 적용하면 로테이셔널한 센시티비티도 줄일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을 줘버려서 요놈이 들어와도 O로 인식이 되고, 요놈이 들어와도 O로 인식이 되고, 요놈이 들어와도 O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이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동일한 패턴인데, 동일한 패턴인데도 각각 맞는 영역들이 다 다르고, 그놈들을 맥스 풀링으로 어차피 아웃풋은 그 중에 제일 큰 놈 하나로만 잡을 테니까 인식하는데 지장 없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다. 근데 대략 그렇다는 얘기지 이그젝트하게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대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실제 실험을 해보면 최신 연구 결과인데, 사실 CNN은 이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여기랑 좀 반대되는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로테이션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100% 그대로 과대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풀링하고 이제 다운 샘플링 하는 이런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두 개가 이퀴벌런트 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CNN 오퍼레이션을 해서 아웃풋 노드를 커널 사이즈, 필터 사이즈가 3개죠. 그래서 쭉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건너서 하나만 아웃풋을 뽑아내겠답니다. 이게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다운 샘플링 같은 거죠. 이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그냥 하나로 결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CNN 연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고 하나 shift해서 연산하고 또 shift해서 연산하는데, 그러지 말고 두 칸씩 옮겨가도 되는 거죠. 여기서 연산하고 두 칸을 옮겨가서 여기서 연산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한 번에 다운 샘플링 하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몇 칸씩 옮겨가느냐를 CNN에서 부르는 용어는 스트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1로 돼 있지만 이 스트라이드 값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간 구현에 관한 디테일인데, 어떤 CNN을 하다 보면 인풋 노드보다 아웃풋 노드가 자꾸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수식으로 이걸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커널 사이즈가 6개죠. 그러면 인풋 노드의 개수에서 커널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개수만큼 줄어듭니다. 5개가 줄어들고, 또 여기서 5개가 줄어들고, 계속 줄다 보면 언젠가는 그냥 1로 가버리겠죠. 근데 이게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사이즈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주는 일종의 편법이죠. 편법은 뭐냐면 가상의 그냥 픽셀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5개씩 주니까 가상의 픽셀을 각 레이어별로 5개를 주는 거죠.
제로 값을 갖는 거를 바운더리 밖에다가 놓고 쭉 연산을 하면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멀티플 커널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일반적인 풀 커넥트 레이어는 각 레이어별로 하나의 레이어만 있는데, 멀티플 커널은 그냥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고 각 레이어에 그 또 다른 레이어가 존재한다. 서브 레이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 개의 레이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게 CNN의 구조입니다. 그냥 파라미터 사이즈를 줄였으니까 아웃풋 노드를 대신 늘려버리는, 그리고 파라미터를 하나의 세트만 쓰지 말고 두 개의 세트를 쓰자. 빨간색 세트도 쓰고 파란색 세트도 써서, 파란색 세트를 쓴 노드는 요 첫 번째 줄에 쭉 노드가 나오고, 빨간색 파라미터를 쓴 놈들은 또 위에 두 번째 줄에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여기는 그림으로는 두 개의 커널에 대해서 필터라고 부르죠. 에 대해서만 예시를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게 3개로 확장되고 4개로 확장되고 뭐 이미계 K개로 또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미계 K개로 확장되는 형태로 실제 많이 구현돼서 쓰이고 있다. 라고 여기까지 오늘 이제 기본적인 CNN의 탄생 배경,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파라미터 쉐어링과 스파스 커넥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생물학적인 탄생 배경은 이런 생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하이어라키컬한 서머라이제이션, 앱스트랙션을 하는 기능을 장착하고 있다. 그런 게 뭘 암시하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냐면, 이게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엄청난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